강원도 전방의 굽이진 국도, 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산허리를 따라 육군 제15보병사단 소속 전술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정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긴박해진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기동훈련의 일환이었죠. 대열의 선두에는 여군 대위 김서연이 탑승한 지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부대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전 부대원 주목. 현재 지점부터는 민간 차량 유입이 잦은 구간이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유도 요원의 신호에 절대 복종하도록.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전 대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를 지켰고 도로는 질서 정연하게 군 작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훈련 대열의 고요를 깬 것은 뒤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였습니다. 삐익, 삐익.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의 주인공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최신형 외제 스포츠카였습니다. 차주는 앞서가는 군용 트럭들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좁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그런 무리한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주오는 차량 때문에 추월에 실패한 외제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서연의 지휘. 차량 바로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급정거로 인해 뒤따르던 군용 트럭들도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자칫하면 수십 명의 장병이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지휘 차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인근 지역 유력 자산가의 아들이자 아나무인 갑질로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야, 이게 집애야. 비키라고. 내가 뭔데 내 길을 막아. 박준호는 차창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엄중히 작전 중임을 고지하려 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밀치며 삿대질을 해대는 그의 눈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신의 앞길을 막는 미천한 존재에 대한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제복 입은 우리 장병들의 명예를 발로 짓밟고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믿는 하나나무인 외제차 차주가 과연 어떤 처절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과연 이 아나무인 박준호가 마주하게 될 군법의 무서움은 어느 정도일지 전설로 남은 그날의 사건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박준호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사단장 누구야? 내가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바로 옷 벗게 할 수 있어. 알아? 어디서 계집애가 군복 입고 설치고 난리야.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박준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김서연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대위라는 직책을 짊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귀하의 행동은 엄연한 작전 방해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임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모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즉시 차로 돌아가시고 도로를 비워주십시오.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서슬퍼런 경고에도 박준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 이년 봐라. 말대꾸를 하네.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모양인데 너 내일이면 군장 싸서 집에 가게 될 거다. 내가 장담하지. 그는 서연의 전투복 가슴팍에 달린 성함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위치를 사수하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헬멧에 장착된 바디캠은 박준호의 일거수일투족과 그가 내뱉은 저질스러운 욕설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이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의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계급장 보니까 대위네. 얼마 벌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권위 세우고 있어. 내가 내 연봉 한 달에 쓰는 기름값도 안 돼. 이년아.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욕설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비하한 것이니까요. 서연은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곧 이 아나무인 갑질남이 평생 잊지 못할 군법의 매운맛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서연이 가만히 있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침까지 뱉으며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 문을 잡는 순간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경찰의 사이렌과는 다른 더 묵직하고 위압적인 소리. 그것은 헌병대 특수임무대 SDT의 전술 차량들이 내뿜는 소리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경찰 왔네. 잘 됐어. 내가 전현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검은색 전술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일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경찰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방탄복을 입고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수사관들이 내리는 것을 본 박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갑질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전술 차량에서 내리는 군사경찰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삐딱하게 고개를 꺾으며 다시금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가진 부와 인맥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온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 제조기업의 회장이었고 지역 유지들과의 친분은 물론 중앙정계에도 발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박준호에게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군 대위와 몇 명의 병사들은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세금 축내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헌병까지 부르셨어? 야, 너희들 오느라 수고했다. 저기 저 여자가 내 앞길 막고 협박하는데 당장 조사해봐. 박준호는 다가오는 헌병 수사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작전 중인 지휘관에 대한 신체적 밀침과 폭언, 그리고 군용 차량의 통행 방해까지. 이는 단순한 교통 시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헌병 수사관의 짧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신분증?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경찰 불러. 너희 같은 군바리들한테 내 신분증 줄 이유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저 대위년이 나한테 먼저 욕했어. 똑바로 조사하라고.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년이라는 비속어가 튀어나온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뒤에서 지켜보던 부소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소대장은 즉시 차량의 블랙박스와 김 대위의 바디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이 뱉은 모든 말들이 이미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신분증 제시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계속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경고에 박준호는 오히려 발광했습니다. 강제 조치? 해봐. 해보라고. 내가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희 부대 사단장한테 전화해서 다 잘라버릴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이 동네 박 회장 아들이라고. 박준호는 분에 못 이겨 제발을 구르며 김대위의 지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사이드 미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용물 손괴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모욕을 넘어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주변에서 경계 중이던 병사들은 박준호의 아나무인 격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병사 중 한 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옆 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큰일 났네. 우리 대위님 참모장님한테 보고 들어가면 끝장인데. 그렇습니다. 김서연 대위는 그저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고 특히 장병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작전은 상급 부대인 참모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자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군인들한테 잡혀가게 생겼어. 여기 15사단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나한테 수갑 채우려고 해. 빨리 사단장한테 전화해. 응, 빨리. 그는 보란듯이 전화를 크게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혹스러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너 또 사고 쳤냐? 거기가 어디라고 군인이랑 싸워. 일단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알아볼 테니까. 전화 내용을 들은 헌병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박준호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군법 앞에서는 오직 사실과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김 대위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인 뒤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현 시간부로 피의자 박준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군용물 손괴 및 작전 방해, 그리고 상관 모욕 혐의가 명백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박준호는 뭐? 체포? 너희가 뭔데 나를 잡아? 라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헌병 수사관들의 손길은 매서웠습니다. 순식간에 박준호의 두 팔이 뒤로 꺾였고 그의 손목에는 차갑고 묵직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거 나.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내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박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번쩍 들어 전술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번쩍이던 하얀색 외제차는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곧이어 도착한 견인차에 의해 처참하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장병들은 내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쾌감을 억눌렀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군발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대위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청년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박준호 일가의 파렴치한 로비와 외압, 그리고 그에 맞서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산맥 아래 흐르는 기류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준호를 태운 차량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보고한다. 피의자 압송 완료. 부대는 계획대로 작전을 계속한다.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돈과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막이었습니다. 부대 내 군사경찰대 취조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박준호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자세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수사관을 몰아세웠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봐. 목마르니까. 그리고 너희 사단장한테 내 전화기 돌려달라고 해. 우리 아빠가 지금쯤이면 다 조치해놨을 텐데 왜 이렇게 굼떠?
취조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서연 대위의 눈빛은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사단 법무참모와 군사경찰대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예상대로 부대 정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보낸 로펌 변호사들이 들이닥쳤고 부대 사령부 직통 전화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언론사라는 이름을 사칭한 문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박 회장 측에서 과잉 진압과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위님이 먼저 유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무참모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대답 대신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준호가 반색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김대위? 이제야 사태 파악이 좀 돼. 아까는 기세 좋더니 이제 빌러갔나 보네. 야, 무릎까진 안 바랄게.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거 다 없던 일로 해. 그럼 나도 깔끔하게 넘어가 줄 테니까. 서연은 박준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준호가 도로에서 내뱉었던 욕설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착각이 심하시군요. 저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뱉은 그 사단장 인맥이라는 소리가 당신의 죄목을 하나 더 늘려줄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려주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현재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의 법리를 적용받게 될 겁니다. 비록 당신은 민간인이지만 군사작전 중인 장교에게 가한 모욕은 군사기지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결합하여 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박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형법? 웃기지 마. 내가 군인이야? 민간인이 무슨 군법으로 재판을 받아? 너희가 경찰이야? 법도 모르는 게 어디서 겁을 줘? 모르는 건 당신이군요. 작전 지역 내에서의 군사작전 방해 행위는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권이 발동됩니다. 특히 당신이 파손한 지휘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국가재산이자 군용물입니다. 군용물 손괴죄는 민간인이라도 군 사법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수사관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대위라는 사람 있소? 나 박 회장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실수를 좀 한 모양인데 좋게 끝냅시다. 내가 이번에 부대에 복지기금도 좀 내고 김대위 앞날도 내가 확실히 밀어줄 용의가 있소. 젊은 사람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부러지는 법이야. 취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의 제안은 명백한 회유이자 뇌물공여 의사 표시였습니다. 서연은 스피커폰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김서연 대위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녹취되어 뇌물공여 의사표시 증거로 추가될 것입니다. 제 앞날은 제가 스스로 개척하니 걱정 마시고 아드님의 죗값이나 준비하시죠. 대한민국 군대는 당신의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 집단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욕설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의 치트키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오만함 뒤에 숨겨진 찌질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감옥 가면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 부대 아스팔트 다 갈아엎어버릴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무시했던 그 군바리들이 지키는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수사관님, 이자가 취조실에서 추가로 내뱉은 협박죄와 모욕죄까지 전부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서연이 취조실을 나가자 박준호는 뒤늦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헌병 수사관의 단호한 제압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법무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 회장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겁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강압 체포했다는 식으로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바디캠 영상 원본과 녹취록을 국방부 대변인실로 보내십시오.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법무참모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회장 쪽에서 대위님 개인 신상을 털거나 뒷조사를 할 텐데요.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털어서 나올 게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병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제 안위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군인의 민간인 폭행 체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 측이 고용한 대행사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부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 서연이 확보한 무삭제 원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내뱉은 그 추악한 말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대 밖의 세상은 박 회장이 뿌린 거짓의 씨앗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는 군화발에 짓밟힌 민간인의 인권 공포의 검문, 여군 대위의 과잉 진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배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교묘하게 편집해 배포한 영상 속에서 박준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가련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고, 김서연 대위는 싸늘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체포를 명령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기자들이 몰려와 확성기를 대고 외쳤습니다. 민간인 폭행한 김 대위는 사퇴하라. 사단장은 사과하라. 부대 안의 장병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병사들은 박준호가 어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는지, 얼마나 비열하게 장교를 밀쳤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던 그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본부 회의실,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인 군단과 육군본부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김대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박 회장 쪽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저쪽은 영상을 더 퍼뜨리겠다고 협박 중이야. 군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윗분들이 아주 싫어하시네. 사단 참모장인 고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호의 범행 전 과정이 담긴 바디캠 원본 메모리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참모장님, 거짓과 합의하는 것은 군의 명예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입니다. 저들이 편집한 영상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영상을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실에 동시에 전송하겠습니다. 서연의 결연한 태도에 고 대령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김대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게.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서연은 사단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지키려는 것은 저 개인의 안위가 아닙니다. 훈련 중에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비하 발언을 듣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제 부하들의 자존심입니다. 지휘관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어느 병사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책상을 단호하게 내리쳤습니다. 좋다. 정면 돌파한다. 김대위,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법무참모, 국방부와 협의해서 즉시 브리핑 준비해. 3시간 뒤 국방부 유튜브 채널과 대형 언론사들을 통해 강원도 군작전 방해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박 회장 측이 편집했던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고화질의 바디캠 원본이었습니다. 영상 속 박준호의 목소리는 생생했습니다. 야, 이게 지배야. 비키라고. 군발이 세금 축내는 것들이.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누군 줄 알아? 특히 서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고
군 지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박살내는 장면이 노편집으로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와, 저게 사람인가? 군인한테 저렇게 한다고. 여군이라고 비하하는 수준 봐라. 진짜 쓰레기네. 아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던 놈 어디 갔어? 구속해라. 여론의 반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박준호의 과거를 아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저놈 우리 동네에서도 유명한 양아치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때리고 돈으로 막은 적도 있어요.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상습적으로 갑질하던 놈입니다. 박 회장과 박준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여론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김대위가 아닌 박준호 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 정황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취조실 밖에서 박준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비난 댓글을 확인한 듯 박준호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여론이 당신을 돕고 있는 줄 알았나 본데 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서연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김대위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박혀있던 오만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이 비하했던 그 군바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 같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뼈저리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차갑게 등을 돌려 취조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가족을 건드려 그녀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정체 모를 사내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군과 민간인의 대립을 넘어 한 인간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승전보와 같은 여론의 반전을 확인하고 부대 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동생의 전화 한 통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지금 식당 앞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나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아빠가 막아서려는데 이 사람들이 가게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길을 막아서 손님들도 다 도망가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 섞인 외침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아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꺼낸 마지막 카드는 바로 서연의 소중한 안식처인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고용한 용역들을 시켜 서연의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작은 식당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서연은 즉시 차를 몰아 부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당 간판은 훼손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불량위생신고 업체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커다란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신을 드러낸 사내들은 보란듯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의 출입을 위협하고 있었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서연이 차에서 내려 소리치자 대장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김대위님 오셨네. 우리야 뭐 정당하게 집회 신고하고 여기서 목소리 좀 내는 것뿐인데 왜 그러실까? 아드님 앞길 막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속 편할 텐데. 그는 서연의 귀에 대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김대위가 고소 취하하고 영상 다 내린다고 하면 이 식당 다시 깨끗해질 거라고. 부모님 노후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겠지.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박 회장이 파놓은 과잉 진압이라는 함정에 다시 빠지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체증하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전해.
이 비겁한 짓거리가 내 아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 감옥으로 보낼 급행열차가 될 거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겁에 질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괜찮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라. 이깟 식당 좀 망가진다고 내 명예까지 팔아넘기면 안 된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굳건한 믿음은 서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밖으로 나와 용역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하는 모든 행위는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기록되고 있다. 이제 곧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오실 거다. 용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불러봐. 우리가 못 때리기라도 했어. 그냥 서 있는 건데. 하지만 서연이 부른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량 수십 대가 식당 앞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서연의 군대 선후배들이나 현역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머리에 단단한 체격, 그리고 가슴팍에 해병대 전우회, 특전사 동지회, 15사단 전우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예비역들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당한 처우와 가족들의 소식을 접한 지역 내 전우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베테랑 예비역들이 차에서 내려 용역들을 에워싸자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용역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봐, 자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우리 후배님 식당이 맛집이라는데 우리가 좀 이용하겠다는데 불만 있나? 백전노장의 예비역 대장 한 분이 호령하자 용역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십 명의 전우회 회원들이 식당 앞을 가득 메우고 정당하게 식사 대기를 하며 용역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돈으로 산 폭력은 군인들이 공유하는 끈끈한 전우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서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즉시 현장 영상을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에 동시에 넘겼습니다. 박 회장의 비열한 교사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 구하려다 용역동원에 장교 가족 협박한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이제 박준호의 상관 모욕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 본인 역시 업무방해 교사 및 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가 동원했던 모든 권력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부대로 복귀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박 회장 일가가 그동안 권력을 이용해 저질러온 모든 추악한 범죄들을 군, 검찰과 공조하여 끝까지 파헤치겠노라고. 강원도의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서연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비열한 보복은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을 건드린 사건이 보도되자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방위에 전념하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퍼런 경고였죠. 군 검찰 취조실은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이 아닌 수십 년간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 군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도로에서 했던 욕설, 지휘 차량 파손,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보낸 용역들의 협박 공모 정황까지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까? 군 검사는 서류 한 뭉치를 박준호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준호가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해 과거에 시도했던 허위 진단서 발급 정황과 그의 아버지 회사에서 군부대에 납품했던 자재들의 비리 의혹이 담긴 내사 자료였습니다. 서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도화선이 되어 박 회장 일가가 그동안 권력을 이용해 덮어두었던 온갖 오물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빠가 다 한 거라고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서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 회장의 기업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검찰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공조한 민간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비켜. 나 박 회장이야. 라고 소리치던 박 회장 역시 이제는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인맥은 여론의 거센 비난 앞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그에게 뇌물을 받던 정치인들도 형님 동생하던 고위직들도 박 회장 같은 사람인 줄 몰랐다며 앞다투어 손절하기 시작했죠. 취조실 밖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준호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빠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김대위님한테 사과할게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하지만 서연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차갑게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사과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취조실 안에서, 그리고 가족을 건드리기 전까지 서연은 원칙대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오만함으로 걷어찼습니다. 대위님, 이제 박준호는 군 검찰에서 기소 독점권을 행사해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법무참모의 보고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을 가득 메웠던 용역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근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장병 격려 물품과 군인을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연병장에 모여 훈련 준비를 하는 소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가 비하했던 그 군바리들은 여전히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총을 닫고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이 아니라 땀방울이 서린 숭고한 제복의 의미를 세상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박준호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군부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평생을 가도 그가 이해하지 못할 가치, 즉 명예라는 것이 돈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박 회장의 기업에서 터져나온 횡령과 배임, 그리고 군납비리의 실체는 박 씨 일가를 영원히 재기불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감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박준호의 모습은 도로 위에서 외제차를 몰며 고함을 지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에서 선임된 변호사들은 박준호의 범행을 우발적인 감정 조절 실패와 심신미약으로 몰아가며 형량을 줄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준호는 평소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긴박한 훈련 상황에서 느낀 폐쇄 공포가 발작을 일으킨 것이지 결코 군 조직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여기 전문의의 소견서도 제출합니다. 변호인의 뻔뻔한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옆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석에 앉은 김서연 대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이 내민 가짜 진단서의 허점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시 극심한 불안 상태였다고 느꼈습니까? 변호인의 질문에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피고인은 매우 명확한 정신 상태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임을 인지하고 성별 비하 발언을 골라 사용한 점,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정확하게 부친에게 연락하여 외압을 사주한 점을 보아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서연은 이어 박준호가 과거 클럽과 술집에서 저질렀던 폭행 사건들의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리한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병을 핑계대는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질병이 아니라 악의적인 습성입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준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 회장이 용역을 동원해 자신의 부모님 식당을 협박했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교의 가족을 유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법을 짓밟으려는 집단적 범죄입니까? 박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그만 좀 해.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며 흐느끼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의 그 아나무인 격인 성질머리가 튀어나온 것이죠. 재판장은 엄중하게 경고하며 박준호의 태도를 재판 기록에 남겼습니다. 박 회장 역시 아들의 실수를 수습하려다 본인의 횡령 혐의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산 변호사들도 권력으로 산 인맥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재판장을 나오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후의 회원들은 서연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씨 부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무거운 선고뿐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재판장의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최후 진술에서조차 아버지를 원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모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며 자신의 부력을 과시했다. 특히 반성에 기미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의 입에서 실형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박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관 모욕죄와 특수 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군용물 손괴까지 더해진 형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씨 일가에게 닥친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기업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 검찰과 민관 합동수사팀이 밝혀낸 군납 비리와 횡령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갑질 사건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기업 전체를 태워버리는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이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처들은 앞다투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박 회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의 추징금 고지서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타고 다니던 그 번쩍이는 하얀색 외제차를 포함해 박 회장의 호화 저택과 골프 회원권 위에도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돈으로 법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이 결국 그들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되던 날 서연은 부모님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예전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화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식당 벽면에는 전후의 회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써준 격려의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용했던 용역들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거나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잠을 좀 편하게 자겠구나. 어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며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준호가 비하했던 군바리의 부모가 운영하는 이 소박한 식당은 무너졌던 박 회장의 대저택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따뜻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TV 뉴스에서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올라타는 박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카메라를 향해 이건 음모다. 우리 회사가 나라에 기여한 게 얼마인데?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기여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서연은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장병들의 눈빛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이 자신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교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일가의 추락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박준호의 아나무인격 태도는 문제를 일으켰고, 그는 군 출신 수감자들 사이에서 전설의 갑질남으로 불리며 혹독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도련님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단단한 철창 그 자체였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최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거만한 명령에 익숙했던 박준호에게 교도소의 딱딱한 마룻바닥과 퀴퀴한 공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수감 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처음 방을 배정받은 날, 그는 습관처럼 같이 수용된 이들을 훑어보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 회장 아들이야. 여기 교도소장도 우리 아빠랑 골프 치는 사이니까 알아서들 기라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복종이 아닌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방에는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에 휘말린 건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가 군인을 군발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그 사건의 기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박준호? 아, 그 여군 대위님한테 갑질하다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놈. 박준호는 움찔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임마. 그러니까 내 잠자리 똑바로 펴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년의 서늘한 기운이 박준호를 압도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단단한 기상과 규율이 몸에 밴 이들에게 박준호 같은 비겁한 갑질남은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 아들이 아닌 그저 동료 수감자들의 눈총을 받는 문제수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부대 박 회장의 왕국은 처참하게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기업은 최종 부도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과 협력업체의 대금,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비리 추징금 등을 갚기 위해 모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그토록 아꼈던 미술품과 외제차 대여섯 대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공매 시장으로 나갔고, 강남의 호화 빌딩 역시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가장 통쾌한 소식은 그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법원은 박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고 피해를 입은 군 협력업체들과 갑질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박준호가 장병들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그 돈이 이제는 그가 무시했던 군 조직과 사회를 위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김서연 대위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신간 도서들의 첫 장에 국가환수 기금 기증본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쉴 수 있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면회 온 변호사로부터 기업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세상이 나를 시기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던 자가 그 칼날에 스스로 베인 꼴이었으니까요. 교도소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박준호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밀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박준호. 안 비켜? 너 때문에 배식 늦어지잖아.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라며 소리를 질렀을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들고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 대신 낡은 플라스틱 식판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처절한 후회와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단순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만드는 과정임을 박준호는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 강원도 전방부대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대위와 그녀의 소대원들이 보여준 단호한 원칙과 용기는 부대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군 차량을 마주하는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는 대신 차창을 내려 가벼운 목짓으로 응원을 건넸고 장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어깨로 임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와 박 회장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었고 박 회장은 횡령과 군납비리, 업무방해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박 회장은 이제 교도소 노역장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부품을 조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다 가문 전체를 몰락의 길로 이끈 그는 면회조차 오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이 무시했던 군인 출신 수감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수감 생활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소한다 해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 석자 뒤에는 희대의 갑질남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서연은 부모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박 회장의 용역들이 붙였던 대자보 대신 인근 부대 장병들과 주민들이 직접 써서 붙인 감사 편지들이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식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으로 붐볐고 사람들은 여기가 그 정의로운 대위님 부모님 식당이냐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킨 건 우리 식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존심이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부대로 복귀한 서연은 다시 연병장에 섰습니다. 훈련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 앞에서 마지막 훈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해 제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의 헌신을 함부로 짓밟게 두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명예는 우리가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산맥을 타고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아나무인 외제차 차주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을 징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전설적인 사연으로 남았습니다. 오만한 부력과 비겁한 권력은 시간의 흐름 속에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한 장교의 이름과 그 뒤를 묵묵히 지켰던 장병들의 발소리는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사이다 같은 쾌감과 뜨거운 감동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